네,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4.15 총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조용한 선거, 창의적인 유세라는 콘셉트를 내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총력전에 나섭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 등록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이 됐고요. 투표용지 순서 그리고 기호도 이제 다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각 당이 선거 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하나둘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을 좀 보면 조용한 선거, 창의적 유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자세로 겸손한 선거 운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콘셉트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큰 틀에서 보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지지자들이 뭐 투표장에 많이 가게 하고 상대당의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안 가게 하는 것이 선거 전략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어떤 비상사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많이 갖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쟁점을 만들기보다는 차분하게 이 코로나19를 잘 수습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말하자면 고충들을 잘 빨리 처리해내는 어떤 그런 실력적인 자신감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에 비해서 의원 교체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거의 40% 가까운 물갈이를 한 데 비해서 생각보다는 어떤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25% 30%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안정 기조를 담았다고 볼 수 있고 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더 많이 말하자면 신인들을 물갈이하고 교체했던 당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새로운 신인들이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편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문정부가 마무리를 하는데 3년째 넘어서 마무리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촛불 정신을 다시 상기시킨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상대 후보나 상대 당에 대해서 비방, 뭐 이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 당에서는 좀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선거 중에 선거 캠페인은 이제 포지티브한 부분이 있고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거든요. 포지티브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책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정책이 타당보다 얼마나 우월하고 차별성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네거티브 정책도 상당히 이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정당 정치학자인 이제 모리스 듀브레제 같은 분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선거라는 것은 누가 가장 못하냐. 요거를 최악을 피하는 선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누가 제일 못하냐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뭘 못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리는 게 네거티브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선거 전략인데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모든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뭐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사실 전통적으로 선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그동안에 이제 얼마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과연 다음번 국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펼쳐나가는 게 선거인데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치적인 모든 이슈들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국민들이 볼 때는 현 정부의 실정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 방역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도 없고 인물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좀 이상한 선거가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과연 다음번 4년 동안을 책임질 어떤 정당이 책임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좀 선택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대놓고 형제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이 당 역시도 선거 유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일 선대위 출정식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 여당 내에서는 열린민주당 역시도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일부 의원들이 만들어낸 당이고 그 당에서도 비례대표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당으로까지 표가 좀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좀 우려되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려까지 할 부분은 없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으로서는 정당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예. 않는 거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그 또한 연대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당의 입장도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현실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민주당의 영입 인사들이 비례대표를 시민당에서 11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준연동형으로 제 개인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6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만약에 4, 5석 정도가 열린민주당으로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물론 차질은 수적인 측면에서 차질은 아닙니다만은 당이 갖고 있는 어떤 공식적인 라인들이 말하자면 흐트러진다는 측면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말하자면 시민당과 연대를 통해서 아마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을 좀 더 줄이는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후에 열린민주당과 다시 또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저는 당이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났을 때 이분들이 3% 이상의 득표를 해서 의원들이 3명, 4명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내몰라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범여권과 범야권이 결과적으로는 대립하고 또 입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당으로 인정하든 뭐 통합을 하든 각자 개인의 선택에 맡기든 간에 예.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부대변인께서도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나온 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지금 뭐 내일 출정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시각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제1당과 제2당이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꼼수를 갖다가 이렇게 펼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죠. 사실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시민당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당을 좀 더 끌어안는 거는 이 열린 그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공천에서 탈락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배제됐던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와대 출신들인데 좀 문제가 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지극히 좀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자였던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이 부분이 만약에 저기 그 열린민주당이 좀 더 커지게 되면은 프레임을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묻혀도 정치 이슈가 오히려 정치 이슈가 더 거꾸로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는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 기간에는 아마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체제가 본격화됐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이었는데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상당히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본 위원장님께서 오실 때 과거 같으면은 공천에 손을 대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선거 컨셉에 맞춰가지고 인원도 배치하고 전략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건데 전 오늘 굉장히 좀 히트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올해 이제 예산이 511조 원인데 그 중에서 20% 정도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아마 불용 예산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면은 전부 항목을 전부 다 다시 검토해가지고 이거를 코로나 예산으로 100조를 바꾸자 하는 거 이거는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어떤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아주 참신한 저거예요. 헌법 이제 56조에 보시면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할 수 있다라는 그 헌법 조항이 나오거든요. 예. 추가 경정에 것은 경은 변경, 정은 수정, 그러니까 변경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르면은 이게 개념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국회가 끝나면은 511조 원의 슈퍼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적어도 20% 정도는 새로운 예산 항목으로 바꿔서
가뜩이나 지금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 대책 이 부분에 투자하자는 말은 정말 아주 상큼한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먹혀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뭐 55조 원을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왕 통과된 예산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없고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제 선거에서도 실질적인 좀 효과가 미쳐질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는 상당 부분 미쳐질 겁니다. 아마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중도층 표심이 어느 정도는 좀 옮겨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가장 미래통합당에 불안 느끼는 게 그럼 너희는 도대체 정부 비판만 할 줄 알았지 너희가 내세운 안은 뭐냐? 대안은 뭐냐? 대안이 뭐냐? 예.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대안이라는 게 나온 게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 대안은 국민들이 볼 때 저거는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냐.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예. 그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서 이 항목 변경을 통해 코로나 비상 대책 예산으로 전환을 하겠다. 뭐 이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깊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으로 좀 떨어져 있으면서 예. 또 그동안에 이제 경제학자로서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안을 제시했다고 보고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국가의 예산 베이스가 전년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순정, 순삭감하는 체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걸 오히려 이번 계기로서 국가 예산 체제 자체를 한번 혁신해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고 다만 예. 현재 이 시점이 말하자면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점과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당이 잘 못하니까 이 당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선거 전국에서 그게 얼마나 표심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안 왔다 그러면 그 당시의 기존의 미래통합당의 콘텐츠는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역비판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또 그동안에 한교안 대표께서 40조 국채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주시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지금도 국가 위기 상태 같이 지혜를 모은다는 측면에서 이 정부가 말하자면 100조의 새로운 경정 예산을 만든다. 헌법적 틀내에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수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침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고는 여권에서도 이 정부 입장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은 좀 뭐 다소 그게 소원해질지는 모르지만 현 정부 입장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묘한 찬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의 영입이 조금 늦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늦었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미 다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각각 후보들이 오늘도 이미 방송 전에 나왔습니다. 개별 공약들이 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총괄선대 본부장님이 화두를 던지는 부분들은 좀 늦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총선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새롭게 아직도 재점화할 기회는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완전히 늦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매 정당이다라는 불리는 곳이 통합당에도 있죠. 미래한국당. 오늘 추가로 3명이 이적을 해서 여상규, 백매구, 백승주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했습니다. 27일 후보 등록 때까지는 이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7명이었고 그래서 순번을 받을 때도 그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지역구와 똑같이 이제 비례대표의 순서에서도 두 번째 자리였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적을 하면서 20명이 돼서 이제 교섭단체의 권한도 갖게 됐단 말이죠. 이 다 좀 전략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전략적이죠. 생각해서 말씀하셔서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예. 원유철 대표가 이제 새롭게 이제 미래한국당의 대표가 되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굉장히 의욕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들어야 되냐면 이게 좀 묘하게 돼가지고 선거에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어쨌든 뭐 세 분이 오셔서 원내 교섭단체 했는데 원내 교섭단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비판적인 입장도 있고 뭐 긍정적인 입장도 있는데 혹시 원내 교섭단체 만든 게
그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뭐 50억 뭐 더 타먹기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청자분께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건 정확히 이렇습니다. 선거 보조금은 440억이 이미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존에 정당에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근데 나눠 갖는 비율이 50%에 대해서 교섭단체들한테 일단 교섭단체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50% 440억에서 50%면 220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4개 정당이 교섭단체 중에 55억씩 똑같이 나눠 갖는 거고 나머지 50%는 더 의석수대로도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롭게 어디서 뭐 돈을 갖다가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지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현역 의원들이 옴으로 해가지고 교수단체가 됨으로 해가지고 선거운동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혹시 이 미래한국당이 예를 들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단체에 다시 말해서 20석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어쩌면은 잘 말하면 이게 지금 시간이 있으면은 뭐 의석수 계산하는 법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기회를 타고요. 예. 저는 현재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양당 1당과 2당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미래한국당하고 그다음에 시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자매되는 시민당 이 두 당이 오히려 거꾸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정의당 그다음에 좀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가능성이 있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예. 요 두 당이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한 3석, 2석 이렇게 하고 나머지 47석 중에서 40석 이상을 양당이 분배해가는 전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양당이 거꾸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 시뮬레이션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예. 해봤을 때 이제 시민당이나 한국당이 거의 박빙이라고 보면 거의 17석, 18석까지 각각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4, 5석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그 예. 합하면 정의당이 한 2, 3석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정의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거제 정당 두 비례정당이 거의 한 70% 가까운 득표율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 정말 나머지 국민의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정당, 50cm나 가까운 수많은 비례정당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3%를 넘기는 불가능하고 한 석도 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보면 이게 기형적인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대부분의 정당이 한 10석을 제외하고는 다 양당에 다 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정당들이 아마 비례정당들이 가까스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적인 교섭단체가 되거나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선거 보조금이 이제 만약 교섭단체가 돼서 50억을 받는 데 있어서도 좀 우리는 좀 뼈아픈 게 이 정당이 과연 얼마나 영구 정당이냐. 사실은 선거 끝나면 통합될 정당이 이 지역구 의원들도 없는 비례 의원들을 가지고 55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한번 그 정당 보조금을 받는 당 입장에서는 잘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동형은 도입이 됐지만 양당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공고해진 공고해진 이번 선거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 하나가 좀 주목되는 게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부대변인께 좀 드려볼게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의료보험 정책이 이번 코로나19 극복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 내 집단 감염이 거의 없다. 종교 매도를 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에 있어서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저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2달이 지났는데
지금 저기 해외 언론에서는 전부 다 대한민국의 사례를 갖다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 사례 칭찬하는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잘 보면은 제가 볼 때 가장 첫 번째가 이 사태에서 최전선, 전쟁 같은 이 전쟁 상황에서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특히 의사, 간호사, 거기에 또 행정요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예. 아마 가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종 언론 뉴스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은 그 피곤에 져라 가지고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면서 쪽잠을 자고 거기서 검체를 검사하고 환자를 돌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공이 가장 큰데 그러면 첨단 저기 의료진, 정말 우수한 의료진 이 육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바로 1977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처음 국민의료보험을 제안이 돼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99년도 김대중 정부에서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쭉 지내면서 완성이 됐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토대를 놓지 않았으면은 지금과 같은 의료진을 과연 육성할 수 있겠느냐. 첨단 지금 모든 의학 또는 의학 지식, 인력 그다음에 거기에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과연 갖출 수 있겠느냐 하면은 예. 저는 분명히 그 시절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져온 그 모티브가 됐다는 네. 점에서는 전 분명히 그 교회 감염이 거의 동의를 드립니다. 없었다라는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은 부분에 어떠세요?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 저는 뭐 저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뭐 저기 그쪽 사정은 잘 예. 모릅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아마 개신교 내부에서는 아마 이단인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신천지가 됐든 뭐 만민중앙교회가 됐든 무슨 교회가 됐든 다 그냥 뭐 기독교 이렇게 보지 거기는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사실 대구 사태만 해도 신천지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졌고 수도권에서도 뭐 만민중앙교회 그다음에 뭐 은혜강교회인가요?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제발 좀 예배를 좀 저기 집단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예배 하는 거는 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교회에서 그 예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집단 감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물론 이게 종교의 자유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종교의 자유는 믿음의 자유이지 모이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와 같을 땐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황교안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 그 교회는 다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제 아쉬운 것은 그걸 뭐 이렇게 참 정치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예. 왜곡될 수 있다는 측면인데 지금은 뭐 누구 덕이다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 과전에 70년대 뭘 했다고 얘기하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교사 덕이죠. 근대적 의료 체계를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었고 또 혹은 뭐 우리 기본적인 조선시대의 트랙을 뭐 일제가 만들었고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우리 국민 전체의 발전 통해서 그 정부가 건강보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국한해서 니네들은 아니야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사실 두 분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선거입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선거일 텐데 여론은 사실 이번 이 총선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손을 잡아서 잘 극복을 하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도 뭐 시장에서나 음식점이나 손님들도 다 자연스럽게 하고 경기가 돌아가는 선순환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선거가 되지 않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정당은 정당대로 정책을 통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묵묵히 가는 것이지 코로나를 가지고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은 그런 측면들을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정치권 이슈가 모두 묻혀서 이 선거라는 게 정책도 없고 깜깜이 선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 꼭 보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 문제, 부동산,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출발되는지 그 원인도 좀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북한 김정은은 뭐 발사체 2개를 또 쐈더라고 이 심각한 시점에서 그래서 안보 이슈도 과연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안보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총선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